시간입니다. 이제 연휴 끝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는 감기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뉴스들 많이 보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 좀 충격적이다시피 할 만한 이 시장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1,430원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완전 망가져가지고 700선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고 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급락을 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가보자는 내용에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유익한 정보를 드렸으면 하고,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네이버 탭에 그냥 기준금리라고 썼어요. 기준금리. 그래서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게 FED, 패드라고 저희가 하는 데인데, 9월 22일 날 0.75%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으면서 금리를 확 올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0.75%만큼 더 귀하게 만들겠다, 더 줄여서 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러 양이 0.75%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이자가 뭐 비싸졌다 이런 거보다는 전 세계에 있던 달러 양 중에 0.75%가 부족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라가려고 8월 25일 날 선제 타격을 하겠다 해가지고 0.25로 올렸는데, 그래서 금리가 똑같아졌더니 미국에서 0.75를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쫓아가지 못하고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달러가 귀해지니까 이제 1,400원이 넘어간 거거든요. 하여간에 요 내용을 우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최현호님, 파이터루루님, 김현자님, 현타이님 오셨는데, 현타이님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그냥 내비두고 우리나라 얘기만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얘기만.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 거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오피니언을 찾아봤거든요. 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2024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2024년이 돼서야 물가 안정이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년 여름이죠. 새로 연방준비위원장으로 취임을 할 때만 해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올빼미파라고 하잖아요. 매파, 비둘기파 그 중간인 사람이었는데, 기조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더니, 야, 지금 이거 겪어보고 나니까는 이 세계 정세라든가 이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달러를 다 회수해가지고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지금 기조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미국 경제는 튼튼하게 버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미국 경제가 이제 안정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그 넘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먼저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탕평책을 다시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기조가 2024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도 디폴트 선언 직전이거든요.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블루스카이님. 지금 영국이 파운드화가 급락을 해가지고 IMF에다가 전화를 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좀 전에. 그래서 미국의 이런 달러의 긴축이라는 게 전 세계 시장,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는 2024년까지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달러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나온 거니까, 그 달러 인상을 시키고 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요. 기업들도 갚아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는 고용을 줄이고 임금도 낮추고 생산도 줄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되게 안 좋은 측면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TV가 자꾸 껐다 켰다 해요. 이거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를 우선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머니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좀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래요. 10,000원에 근접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식탁에 김치가 사라진다 이 뉴스가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양파 1kg당 소매가가 2,638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27.7%가 올랐고요. 배추는 세상에 한 포기가 9,544원이래요. 한 달 전보다 48.5%가 올랐고 1년 전보다는 68%가 올랐답니다. 이 물가가 요새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10,000원 한 장 들고 다니면은 뭐 장 볼 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10,000원 한 장으로 배추 한 포기 사가지고 오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무섭죠? 보니까 무도 올랐고요. 무는 1년 만에 2배가 올랐고요. 양배추도 32%가 올랐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놀러 갔다 오다가 그 포기김치 시중에서 파는 그 종갓집 김치 같은 이 봉다리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공된 거. 그거 사다 드리고 왔었는데 그게 없대요. 지금 2주 동안 품절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상에서는 종갓집 김치의 일부 품목이 품절이 됐고 여기서 또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지에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 데다가 공급이 있다고 해서 받아봤더니 배추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팔아먹을 수가 없는 배추밖에 못 건드리다 보니까 좀 지금은 품절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도 10월 중순 이후에 가을 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 배추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 비싼 이 가격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이거 저 같은 이 투자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렇게 배추가 비쌀 때 내가 배추 한 10,000포기만 이렇게 쟁여놨었으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피디님 안 그러세요? 네. 2,000원, 3,000원 할 때 뭐 넓은 텃밭 같은 거 월 한 50만 원, 60만 원 주고 배추 씨 좀 뿌려놨다가 이럴 때 내가 그냥 알이 실한 배추를 갖다가 10,000포기만 팔았으면 1억 버는 거잖아요. 진작에 배추 좀 사놓을 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필요한 자산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선은 처음에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배추값이 이렇게 비싸지고 배추만 비싸진 게 아니잖아요. 요새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휘발유가 1,700원대고 경유가 이 개별 소비세 인하,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오히려 덜 보다 보니까 1,800원대가 되는 건데 의학공사님이 또 저기 살림을 잘하시네. 배추 사놓으면 녹아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종갓집에다만 내다 팔아도 한 7, 8천 원 받을 거잖아요. 그럼 10,000포기 있으면 7, 8천만 원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가 앞으로 귀해질지 이제 사놓으면 되는데 이제 사놓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봅시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파월 의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24년까지 미국의 어떤 큰 틀의 경제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2번째인가요? 밟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포기했대요. 이 경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업률이 내년까지는 1%에서 2%까지는 더 올라갈 걸 감수하고서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먼저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창용이라는 사람도 이제 IMF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무능하다고 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도 경제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갖다가 막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야 되니까 파월 의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희생해도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는 게 뭐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다른 게 뭘까요? 뭘 희생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어저께? 오늘
한 겁니다. 오늘 다른 거를 희생하겠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배추값이 10,000원이니까 이 뭐 이제는 그 우리 식탁에 맨날 올라오는 배추도요. 돈 있는 사람들만 사 먹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이 냉장고 문 딱 열었는데 배추 김치 없으면은 못 사 먹어요. 이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배추가 품절이라 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 가지고 수급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완전 미쳐 있는 상황이니까 미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다 체감하실 거예요.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넌지시 또 소스를 흘리면서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물가 안정. 예, 물건 가격이 돈 가격보다는 지금 많이 비싸 있는 상태잖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나라도 0.25씩 찔끔찔끔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0.75, 0.75 도망가면서 1.5를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0.25% 따라잡는다고 해서 이거 따라갈 수 있는 보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제스처를 취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은 0.75 인상이고요. 빅 스텝이라고 하는 것만 가더라도 0.5%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입니다. 5에서 6%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왜 그러냐? 이 부자들은 별로 그렇게 체감을 못 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돈 많은 한량 막 이런 사람들은 아유 뭐 2, 3년 동안 버틸 만한 돈 충분히 있는데 뭐가 문제야. 배추가 비싸면 그냥 비싸구나. 좀 기다렸다가 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날벼락이거든요. 배추가 10,000원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에 있는 한 한국은행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희생해도 물가 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정책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자는 게 내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와중에 또 취약계층이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취약계층을 돕는 측면에서 만기 연장,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 연장이 대출에 관련된 얘기죠. 상환 유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갚고 상황이 호전되면 나중에 갚아라. 9월 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다. 이거는 좀 말이야 방구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시중에 깔려있는 돈, 많이 풀려있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다 소각을 해버리는 대신에 그 소각한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세금으로 탕평책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빚 갚는 시기를 좀 늦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이후에 또 다른 뉴스를 보면요. 아까 전에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달러 양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원화는 아직까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을 달러로 바꾸려면 비싸게 주고 달러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 3월 17일 이후에 13년 6개월 만이요. 13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야, 이거 코스피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2년 3개월 만에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신저가.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산의 어떤 가치가 이런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국내 코인의 시총이 올 상반기 동안 반토막이 났다. 이런 뉴스 나옵니다. 73% 정도가 100만 원 미만을 코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억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새롭게 상장한 코인이 154건인 반면에 상장 폐지된 코인은 147건. 그리고 유의 종목 지정은 206건이나 될 정도로 코인 시장의 그 불안전성, 그다음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주식도 무너졌고요. 코인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다들 뭐 부동산 가격도 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이런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이 목도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우선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 와중에 한국은행 총재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가랭이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격하게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한꺼번에 점프를 0.75를 딱 뛰게 되면은 이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대출 이자 부담이 불가능할 거다.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이 기재부 총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원래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행정부 기관이고, 그래서 이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은 거의 사법농단에 준할 정도로 이게 금기시된 사항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참다 기재부 장관이 이거 누구 얘기가 맞는 거라고 저는 단정을 못 짓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대외 수출이라든가 지금 뭐 영국처럼 파운드와 급락 때문에 IMF에 전화를 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가 안 되려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 측면에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미국하고 따라가지고 맞춰서 달려가다가는 국내에 있는 저소득층들부터 전부 다 망해 자빠질 거니까 한국은행에다가 빅스텝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파트를 빨리 공급해가지고 공급을 뭐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물론 좋지만 그 내용 때문에 파생되는 아파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지 않고 그냥 풀어놨을 때 그 풍선 효과가 다세대 빌라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나 투자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날벼락을 맞는 것처럼 머리가 띵해져가지고 이주를 억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대의적인 명분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추경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서민들은 다 죽는다. 자살각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행의 빅스텝만큼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는 겁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OECD의 평균에 무려 6배에 달할 정도다. 그러니까 빅스텝을 한번 단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이 6배 넘게 부채 비율이 늘어난 사람들은 한순간에 파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기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일단락을 보여드린 뉴스들을 쭉 봤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인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고 그래서 침체돼 있는 상황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빅스텝을 지금 빅스텝도 안 올렸어요. 저희가 빅스텝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0.25% 금리 인상을 2번인가 단행을 했는데 시장의 조건이 바로 반응을 하죠. 그냥 시장 바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블루스카이님이 주가가 2020년으로 회귀했어요. 의학궁서님도 작년 말에 주식에서 빠져나왔어야 됐는데 근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제가 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즐겨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예전에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인가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2022년 가을에 3차 세계대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 꼴을 안 보고 죽어서 다행이지. 그렇게 잔혹한 전쟁은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신비한 이야기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엄청 공포심을 심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힌 게 여담이긴 하지만 3명의
세계의 큰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는 게 계기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2008년 방송이었나 그랬는데 그 암살 아베 총리 암살당하고 그죠? 나머지 두 명이 누구일까 지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세 명의 큰 지도자가 불의의 사고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3차 대전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점이 2022년 가을쯤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어떤 주체는 러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는데 그뭐 10한 5년 전에 나온 방송치고는 되게 잘 맞추지 않나요? 뭐 점쟁이 하려면은 그 신비한 이야기 서프라이즈 그런 제작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쫓아가는 형국에서 우리도 미국 꽁무니를 보면서 금리를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 저소득층 대출이 없으면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고통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씨가 말랐대요. 뭐가요? 최저 3% 금리의 전세 대출은 이제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주거 빚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주거에 들어가는 빚, 요거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대출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빚을 얻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다반사였잖아요. 근데 매매를 할 때 빚을 낸 사람들은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전세를 얻으려고 대출을 얻은 사람은 자산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은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 걱정이 그나마 덜한데 왜? 그 부동산을 여기가 빈 집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놔가지고 이걸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치솟는 금리에 대응할 만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고 없고의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산을 부동산이 아니고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갖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코인.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스에 보면은 코인은 50%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 시기에 따라 다를 거고 50%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또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24년까지 금리 계속 인상한다 그러면 코인이 언제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요? 주식은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24년까지 유동성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채권 금리가 주식 수익률이 거의 한 10배에 달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 채권을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1번 걱정이란 얘기예요.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무리하게 끌었는지 뭐 여유 있게 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내 자산이 없이 그냥 은행에다 이자를 매일마다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제일 심란한 사람들이 될 거다. 이 말씀은 이전부터 드렸었는데 하여간에 조금 인제와 가지고 뉴스가 나오네요.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45개의 전세 대출 상품을 봤는데 3%대 금리의 상품은 9개에 불과한 거고 이것도 거의 100%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지금 고정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고정금리가요 6%대고요. 조만간에 8%대로 오를 거다. 지금 매매 대출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적정 이자를 내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거의 그러진 않겠지만 이자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4년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더 막 자이언트 스텝을 울트라 스텝을 막 이렇게 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겠냐고. 이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대인 상품은 지금 올랐기 때문에 9개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전세대출 상품도 지금 변동금리의 최저가 연 4%대에서 시작하는 게 거의 지금 고착화가 되고 자리를 잡았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게요. 전세금이 4억 원이다. 내 자본이 거의 절반이고 2억이 내 돈이고 2억을 모으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했죠. 제가 젊은 사람들 중에 나머지 2억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연 3.45%. 근데 이거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연 4%대라 그랬잖아요. 총 이자가 2년 동안 1,86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가 되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자만, 그렇죠? 월 100만 원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전세 대출 2억 받은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서 투자 대출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 전세 대출 이제 무서워서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2억 대출을 받으면 월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가요? 보증금 2억에 월 75만 원짜리 월세로 간다는 얘기 지금. 근데 월 75만 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은행에다 주는 게 아니죠. 이걸 집주인한테 주니까. 그렇죠? 이자가 올라가 가지고 은행 이자가 비싸져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의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한테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 된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매매도 당연히 없죠. 지금은 매매 건수 아까 전에 보니까 130건 정도 9월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대출도 서울 전체 한 달 동안에 이때까지 9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전세 대출이 700건이 안 넘어요. 700건 안 넘고 있고 이게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위축, 그러니까 대출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심리랑 이제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는 은행에다 100만 원, 110만 원 변동성이 크니까 막 5% 내라 그러면 15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거 형태를 뭘로 옮긴다고? 월세로 옮기고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계속 뭐라 그래? 제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대책을 내놓으라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고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전세라는 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소액 보증금도 없어지고 전세라고 하면 보통 막 보증금 1억에 월 50만 원, 60만 원 이런 지금 월세 시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주거 시스템의 변화가 더욱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값이 내려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전세 수요가 700건이 안 돼요. 서울에 전세 수요가 요거가 안 되고요. 전세가 거래가 없고 이 전세를 갖다가 월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월세 신고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직까지 그렇게 100% 고착화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보증금이 내려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전세값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3억에 80만 원을 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증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5억에서 2억을 갖다가 대출을 받으면은 은행에다 한 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막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억 내가 쥐고 있는 돈 3억에 집주인한테 주는 돈이 8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지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갭 투자 집주인들은 속이 탄다고 이거 거짓말이고요. 뭘 속이 타긴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뭐 대책을 마련하고 할 건데 이제 전세 시장은 거의 종말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전세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왜? 전세 집의 총 주택 수는 공급이 막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지만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요. 남아도는 집보다는 모자랄 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새를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서라도 내 아들, 내 딸이 결혼할 때 그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더 맞는 거지. 누가 남한테 세입자를 더 싸게 받으려고 하면서 운영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내 가족 수대로 필요한 게 집에 독립할 사람들 수대로 필요한 게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값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 하향 조정을 하면서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비중이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값 떨어졌다고 얘기 나오고, 그렇죠? 9년 만에 뭐 최대 하락률 기록했다고 하고, 뭐 전세값도 지금 뭐 얼마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월세 가격 지수만 지금 201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30 몇 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행에다 줄 돈을 한 10만 원이라도 내고를 쳐가지고 집주인한테 주는 게 더 낫거든요. 어차피 금리 인상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세입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말 그대로 주거 형태의 전환밖에 없어요. 주거 형태의 전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수요냐 하면 내가 언젠가는 목돈을 마련을 한 다음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걸로 갈아타야지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인데 갈아탈 기회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갈아타려면 목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돈을 모을 만한 여력이 됩니까? 물가 상승률은 1년에 5에서 6%씩 올라갑니다. 그 내 임금은 5에서 6%가 올라가느냐? 힘들다는 얘기죠. 물가도 5, 6%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금리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시중금리 8%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던 게 이때까지 3이었다고 하면 무려 5% 가까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를 감당해야 되는 와중에 물가가 5%에서 6%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주인들끼리는 이 금리, 내가 만약에 대출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월세는 올라가려면 내 대출 이자가 많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메꾸려고 한다고? 또 월세입자한테 메꾸려고 하는데 그 월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집주인한테 주는 게 싸니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메꿔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여기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결국에? 결국 제일 불쌍한 게 누굽니까? 피디님,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네, 세입자만 죽어나는 거야. 세입자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월세 비중이 이제는 전세 비중보다 높아졌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50%가 넘어갔고 전세 비중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80%를 유지하던 게 지금 48%대인가로 떨어졌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 제가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정책의 어떤 멍청한 인간들의 머리가 이 5년 동안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집값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값 떨어집니까? 매매 자체가 없는데 지금? 매매 자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전세값 떨어지니까 또 좋아하잖아요. 전세값 안 떨어집니다. 전세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보증금을 낮추고 매월 월세 비용을 올려서라도 그 집에 눌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한테 이자 내던 걸 갖다가 집주인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집주인한테 월세를 더 얹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우리나라의 법정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중소기업진흥청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걔네는 민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기업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소그룹처럼 만든 거고 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거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뭘 하냐면 법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제 관련된 뭐 사법 처리 권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고 뭐 안 되면 읍소라도 좀 하고 경제 정책 회의 같은 거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포트도 내고 하는 업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금리 인상되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써낸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9월 22일자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모두한테 위기입니다. 이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산을 가지지 못한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두한테 우리 모두한테 닥쳐올 위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 위기라는 거를 체감하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겠지만 이 경제 수장들, 이 수장들이 체감하는 게 제일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인양반들이 고용을 줄이면 우리 실직자가 되는 거고, 그죠? 인양반들이 생산을 줄이면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도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얼마 전에 심플리의 부동산 쇼에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 대기업 비롯해가지고 거의 한 60대 기업을 상대로 했나요? 307개 회사 실태조사를 했네요. 이 기업들이 기준금리 감당 가능한 지금 회사를 운영할 때 최대한의 어떤 방어선으로 삼아야 되는 감당 가능한 기준금리가 몇 %냐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91% 넘어가면은 회사 운영이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자료가 나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기업들이 고금리 피해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기업의 60 전체 307개 중에 61.2%는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그래서 이자 부담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설비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기업 운영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 기업의 손익분기를 감안했을 때 최대한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은 2.91%까지다. 자, 위로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여기 미국 금리입니다. 3.25. 이번에 저 이창용 저기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희생해도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 0.75 도망갔어요. 이제 역전이 될 때 되더라도 0.25 뭐 금리가 같다. 동률 이랬을 때는 별로 그렇게 위기감을 못 느꼈다가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갑자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가 싹 바뀌죠. 파월하고 참 닮은 사람 같아요. 다른 것을 희생해도 그죠? 뭘 희생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뭘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뭘 희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5%에 대한 그 자이언트 스텝을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를 얘기했더니 추경호 총리가 경제부총리가 그죠? 펄쩍 뛰면서 빅스텝 하면은 우리나라 그 서민들부터 다 죽는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91이 넘어가면은 기업의 손익분기를 감안했을 때 이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도 힘들다.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0.25 이상으로 0.5를 따라가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3%가 됩니다. 자,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을 처분할 때가 됐다.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그 자산 가치를 고정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변동성이 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도.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어려움이 매우 많아서 지금 운영이 힘들다라고 말한 기업이 현재 26.7%, 4분의 1입니다. 지금 정도 금리는 버틸만 하다라고 했던 기업들은 12.7에 불과를 했고요. 자, 3%가 되면은 이제 이 지금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을게요. 그 307개 기업 중에 26.7%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기업 재고 증가율이 26년 만에 최고다. 하반기에 경기 급락 주의보가 발령이 된다. 이 한국 저기 상공위원입니다. 네. 에어컨이요? 아니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인 집단에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거를 정부 중앙 부처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거든요. 자,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코로나19 이는 망할 놈의 코로나 특수 대응 차원에서 이 코로나19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 유동성이라고 얘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셨죠? 뭐 돈 살포, 그렇죠? 문재양 형님이 제일 잘했던 거. 돈 살포 해가지고 막 눈먼 돈 뿌리고 기업들 막 저기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게 돼가지고 유령 기업 같은 거 생겨가지고 막 돈 막 지원해주고, 그렇죠? 자기 아들 막 저 지원금 1,500만 원 막 주고 막 이런 것들. 자, 특수 대응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시설 혹은 뭐 급격하게 또 다른 전염병이 유행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비축해놓은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공급을 그 유동성 바다를 딱 뛰어들어가지고 확 늘렸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차질이 생겼대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 나고 무슨 뭐 저 미국 금리가 막 빨아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핑계가 돼가지고 지금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건설 자재 같은 거는 맨날 모자라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무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게 크잖아요.
만들어 놓은 공산품의 재고 비율이 역대 최고랍니다. 역대 최고래요. 그래서 이게 역대 최고니까 우선은 쌓아놓은 거를 팔지 못하면은 자기네들은 미리 땡겨서 생산을 해놓은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산.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받을 여력도 없는데 공산품을 막 사들일 만한 여력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산품을 사들일 만한 여력이 안 되면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요가 줄어들면은 공급이 그냥 멀쩡하다라고 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기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요. 코로나 대응 및 유가 상승이 뭐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싸다고 생각이 될 때 원자재를 잔뜩 사놨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도 많고 대출도 잘 됐으니까 쌓아놓은 자본을 가지고 막 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왜?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 주머니에 쌈짓돈은 막 넘쳐나다 보니까 막 사들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사가지고 부동산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코인도 막 완전 뭐 100배 폭등을 해가지고 뭐 억대 부자가 됐느니 뭐 10억대 백만장자가 됐느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영원히 태평성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더니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야 돈줄을 좀 회수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막 다 그냥 불태워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쌓아놓은 물건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새로 생산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쪽으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고용을 줄이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도 없어지고요, 일자리도 없어지고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시간도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안 하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정리해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2024년까지 이 상황이 계속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고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밖에. 2024년까지 어디 함부로 소주를 먹으러 나가? 네 돈 그렇게 많아? 금리 더 올려야 돈 많텐다. 금리 더 올려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출 이자 갚느라고 밖에 나가서 소비 생활 할 여력을 여지를 주지 마. 이게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을 지금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안 산다고. 대출을 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예 못 사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살 돈조차 씨를 말려버리면서 물건을 안 사게끔 만들면은 물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찾는 물건을 누가 비싸게 팔아. 이게 금리 그 물가를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파월 의장하고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직격탄으로 찾아오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데 물건은 쌓여 있잖아요. 재고 떨이를 해서라도 빨리 풀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고? 정부에다가 읍소를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공산품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부동산에도 해당이 될 거다. 부동산에도.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뭐 국토부 장관하고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재건축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이주비 뭐 대출의 이자를 시중 금리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기업들이 이주비를 더 많이 지원해주면서 이주하려고 했던 세입자들이나 어떤 그 실거주자들을 빠르게 좀 이동시켜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이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거래를 완전히 틀어 막아 놨기 때문에 가격이 이게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완전히 거꾸로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쌓아놓은 물건도 안 팔리는데 더 찍어낼 수가 여력이 없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 거고, 이 기조가 2024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 밥상 머리에 그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에 직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된 자산에 함부로 묻어 놓으셨다가 어떤 피해를 보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정도면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을지 하셨는데 처음부터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 파월 의장은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대요.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월세를 많이 내고 있는 빈민층이 다 죽든 말든 간에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걔네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든. 그 정도로 매파주의자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여간에 뭐 이번 주 중에도 그 연방준비제도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미국에서는 금리를 뭐 4%대까지 지금 올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속된 말로 미국에 기생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2배, 3배의 경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게 우선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흔들흔들한다. 흔들흔들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거래는 실종됐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뭐 10,000원짜리 배추 하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살 마음이 나겠습니까? 배추가 10,000원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켜 버리려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야, 대출 이자 내기 허덕허덕 하는 인간들이 뭘 밖에 나가서 돈을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 자산으로의 어떤 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구 한 사람 사기 쳐가지고 그 가상 화폐라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돈이 다 왔네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의 비정상적인 쏠림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얻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얻어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겠지만 대안이 있어요. 뭐 내가 2채를 갖고 있다. 한 채는 남한테 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한 채에 월세를 좀 올려받으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내가 그 나머지 한 채에 세를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갖고 있는 사람 대출 이자를 내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내 월세가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고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차이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얼마나 큰 이 갭을 형성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또 10,000원에 근접한 배추 한 포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10,000원 되기 전에 분명히 3,000원일 때가 있었을 거고 2,000원일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엄한 사람들은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면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000원짜리 배추가 될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배추를 샀어요. 3,000원짜리 배추를 얼마치를 샀냐면 10억 원어치를 샀어. 근데 대출을 이거를 10억을 받았으면 난 죽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고 이게 수급이 만약에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10,000원에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고. 어디에요? 부동산에도 없고 부동산에도 없어요. 대출을 끼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이 대출을 끼고 배추를 사놨다가 그렇죠? 이 대출 이자 올라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배추는 곧 나올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낀 사람 중에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 자산도 없는 세입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배추를 10억 주고 사놨어요. 그렇죠? 10억 원어치를 사놨으면 거의 뭐 30억 폭이 될 거 아니에요. 막 3천억 폭이가 될 거 아니에요. 배추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남기든 뭐 파산을 하든 뭐 대출을 낀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영끌한 사람들은 죽었네라고 얘기를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10,000원인데 어떻게 사냐니까. 대출을 해서라도 이걸 사 먹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안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대안이라는 게 뭐다? 이거를 2포기 갖고 있는데 1포기를 대출을 얻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비싸게 팔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대출 이자를 갖다가 네가 내면서 이 배출을 네가 대신 먹어 하면서 던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대출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대출을 얻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입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의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입자, 그냥 일반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출 얻은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대출 얻어가지고 이 배추를 산 사람은. 근데 이 배추 씨를 갖다가 2-3천 원에 내가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막 사놨단 말이야. 그럼 지금 타이밍에 롯데 슈퍼 같은 데랑 접촉해가지고 배추가 9,500원이라면서요. 저는 6,000원에 차떼기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2배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 누가 대출을 놓고 부동산을 샀냐고. 갭 투자한 사람 중에 누가 자기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건드렸냐니까.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인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대출을 하면은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고 대출을 안 하고 나서 자산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귀해질 때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뭐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지 뭐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가 하나같이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뉴스밖에 안 나올 거고요. 경기 침체에 관련이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저는 부동산을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배추를 지금 2-3천 원에 사놨으면은 지금 와서 팔았으면은 10,000원씩 버는 거잖아요. 뭐 7,000원씩 마진 남는 거잖아요. 배추 한 2달 전에 2-3천 원 사놨는데 지금 배추 없어가지고 난리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롯데 슈퍼 같은데 저기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나 배추 이거 차떼기로 갖다가 포기당 6,000원씩 판다 그러면 2배 수익 나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내 돈 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그런 쪽에 써가지고 냉동 창고에 잘 넣어놔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걸 생배추를 갖다가 다시 팔면은 3개월 만에 뭐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는 세상인데 요거를 부동산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너무 자명하게 눈에 보이는 앞으로의 그 방향을 제가 다음 시간 돈워리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뭐 막차를 탔느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 소득 수준 내에서 감당 가능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심지어 그냥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소유를 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좀 고난이 있긴 하겠지만 버틸 만한 여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내놨을 때 지금 시세보다 약간만 낮춰서 팔면 팔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적절하게 처분을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어떻게든 좀 메꿔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까지 버티는
그런 자양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뭘 지금 보여줘요, 현타이님이. 내가 배추 저 2, 3년 전에 샀으면 지금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 했는데 배추 안 샀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서울 부동산이라는 게 배추랑 비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아니더라도 한두 개씩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 2년 혹은 뭐 2, 3년 있다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오거든요. 이 품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리고 이 품귀 현상이 얼마만큼 심해질 건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와 계시는 50명 정도 되시는 이 시청자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안전하게 뵐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가지고 뵙겠습니다. 벌써 1시간 다 됐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